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에 시행된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1교시, 그중에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기출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는지를 이 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 분석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인간 발달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인행사에서는 보통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얼적에 첫 번째 영역, 인문의 영역으로서 인간 발달에 대해서 보통 2문제가 출제가 되고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나 인간 발달의 개념 정립, 또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정도를 가지고 보통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인간 발달의 원리와 개념 정립에서 나와 있고 원리라든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가 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 발달의 원리는 여러 번 우리가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인간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라는 기본을 원칙으로 해서 출발점으로 해서, 물론 그 이외에도 아들러처럼 창조성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또는 고프카처럼 저마다의 주체적 결단이란 자아란 말로 표현했습니다만 이러한 영향력도 같이 포함하기도 하지만, 어느 학교든 간에 인간의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연속성이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 일정 방향성, 순서성이라고 하지요. 또 그러면 동요성이나 불규칙성, 또 개별성, 예언 곤란성, 결정적 시기,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인간 발달의 원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인간 발달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1교시 1영역이기 때문에 실수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문제에 대해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분명히 구별해 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보시면 환경적 요인보다 유전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아닙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어떤 때는 환경이, 어떤 때는 유전의 영향이 더 크고 언제나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의 영역도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신체적 영역마다 어느 경우에는 환경의 영향이, 어느 경우에는 유전의 영향이 더 크고 작고 하는 것이지 언제나 대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여기 이처럼 획일적으로 무조건 어떤 요인이 어떤 요인보다 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보나마나 뒤에 있지 않더라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일정한 순서가 있다, 일정 방향성, 순서성이죠. 개인 차이가 존재한다, 개별성,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의 발달과 의 성취에 기초한다. 축적성의 개념으로서 에릭슨은 이것을 누적성의 개념, 누적성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다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성장은 키가 커지거나 몸무게가 늘어나는 등의 양적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가 보통 인간 발달 또는 우리가 구어체를 적에 인간이 큰다, 커간다라고 표현할 때 발달의 디벨로프먼트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와 같이 혼용하고 있는 단어에는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고 학습도 있고 사회화도 있고 발달도 있고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는데, 사회과학이란 이름으로 개념을 정립할 때는 명확화가 있어야 됩니다. 발달이라는 개념과 혼용되는 용어 중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양적 팽창의 개념을 말합니다. 키가 커지거나 몸무게가 늘어나는 등의 양적 변화를 말한다. 옳은 것입니다. 성숙은 유전 인자에 의해 발달 과정이 방향 지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숙은 생리적, 생화학적 측면의 질적 변화의 개념으로 유전자 계획표에 의해서 순서대로 나타나는 이런 변화를 성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인자에 의해 또는 생의 계획표에 의해서 발달 과정이 방향 지워지는, 좀 더 자세한다면 기억본과 비교한다면 생리적, 생화학적 측면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은 직관적 경험 및 훈련 과정을 통한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을 반영한 이런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습이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 변화의 개념을 보통 학습, 러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모든 것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하단부에 있지요. 로저스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인간 발달 이론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로저스의 연구를 가지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로저스는 메슬로와 마찬가지로 인본주의 심리학자로서 인간의 주체성, 자율성을 아주 강조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로저스는 보통 상담이론에서 윌리엄슨이 제시했던 지시적 상담을 비판하면서 1940년대에 비지시적 상담,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로저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죠. 그러면서 로저스는 비지시적 상담의 3대 구성 요소로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과 또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같이 감정을 느껴야 된다는 공감 또는 감정이입적 이해, 그리고 경험과 인식의 내적 합일의 개념으로 하는 일치 또는 진실성, 이렇게 해서 비시적 상담의 3대 구성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수용, 공감, 일치 또는 수용, 감정적 이해, 감정이입적 이해, 진실성,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로저스가 되겠습니다. 공감적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심판적 태도는 원조관계에 유효하다. 지시적 상담과는 달리, 즉 상담자 중심의 상담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상담자나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하는 진단을 배제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비지적 상담이나 인간 중심의 상담, 내담 중심의 상담에서는 자기 스스로 판단력을 강조합니다.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같은 맥락에서 진단을 배제한다, 비심판적 태도를 강조한다, 또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과거 정신적 유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과거란 단어가 나오는 것은 벌써 프로이드 정신분석, 또 정신유상적 이런 정신적 유상의 중요성 벌써 나오는 것은 이것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개방형 가족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체계에도 개방형 가족체계와 폐쇄형 가족체계가 있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체계를 할 적에 바로 성원들의 진퇴, 진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개방형 체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불허하는 것은 폐쇄형 가족체계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개방형, 절대적으로 폐쇄형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적에 개방형 가족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유부체계의 상호작용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되 일정 제한 속에 하자면 허용을 하는 거지요. 허용하지 않는다, 틀린 거지요. 체계 내 가족 기능은 쇠퇴가 되어 있다, 아니지요. 유부로부터 필요한 자원이나 에너지를 받아들임으로써 가족체계의 발달, 긍정적 방향으로 이행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지요. 3번에 보시면 에너지, 정보, 자원을 다른 체계와 교환한다. 그렇습니다. 개방체계입니다.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고립되어 있다, 틀린 거지요. 5번 안 읽어도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학자의 주요 이론과 기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학자들과 이론과 기법이 연결되어 있네요. 스키너, 조작적 조건화석, 도구력 조건화석은 행동 수정주의의 이들로서 특히 강화 강조하죠. 1번은 맞는, 답은 1번이에 있군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 맞습니다. 그런데 타임아웃이라는 것은 행동 수정 이론에서 나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타임아웃이 틀린 거지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강조하는 기법에는 전이라든지 또는 꿈의 해석, 그렇죠. 또 전이의 해석, 저항의 해석 또는 분석, 훈습, 이런 용어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피아제는 인지 발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지요. 분석 심리는 융의 이론인 것이고, 합리적 정서 치료는 앨리스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메슬로 인본주의 심리학자 좋습니다. 근데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 이론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융은 분석심리고 개인심리 이론은 아들러의 것이 되겠고, 행동조성, 비헤비어 쉐핑 비헤비어라고 행동조성, 행동조형은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면 로저스의 문제가 또 나와 있군요. 로저스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로저스, 인간은 한목적적이고 건설적인 존재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객관적 현실만 존재한다, 아니지요. 로저스를 대표로 하는 인본주의 심리학은 자율성,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소위 주관적, 인간의 자발성이나 자율성도 강조하고 자기 조절성이나 자기 제어성도 강조하면서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 이런 심리학 계열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린먼이 대항은 틀린 거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건 로저스가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하는데 곧잘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상적 인간, 완전히 경험하는 사람인데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유, 그리고 창조성, 이렇게 5가지를 특징으로 드는 것이 로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다. 좋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 건강한 성격 발달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건 수용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이것을 비시적 상담의 첫 번째 요인으로 들은 것이 로저스가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디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매슬로우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슬로우도 역시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굳이 심리학 계파를 만든다 않더라도 보통 우리가 욕구 이론에서 욕구 5단계로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창조성은 잠재적 본성이다. 인본주의 심리학으로서, 임리학자로서 공통적 속성을 정리를 했네요. 다음에 각 개인은 통합적 전체로 간주된다. 부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전체로서 간주된다. 안전의 욕구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보다 상위 단계의 욕구이다. 욕구 5단계들의 차례를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3교시였다면 함정으로 자리를 잡겠지만 1교시 1영역으로 시험 볼 때 이걸 함정으로 이걸 틀렸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한 단계씩 이행해서 발달해 간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건 틀린 거죠. 인간의 욕구는 자신을 성장하도록 동기부여한다. 인간 본성에 대하여 낙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다 좋습니다. 답은 3번이 살짝 함정처럼 해서 이렇게 문제를 틀리게 만들어 놨네요. 답은 3번입니다. 8번에 보시면 융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융의 이론에 대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융 나와 있는데 융은 바로 분석심리죠. 분석심리. 융은 성설을 주장을 하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남성은 남성으로서만 신체적 유형이나 심리 내면적 이런 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여성은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으로서 신체적 유형이나 심리적 내면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모두 또 다른 성을 감추고 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하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은 아니마가 되겠습니다. 틀린 거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은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1번은 앞뒤가 바뀌었죠.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격의 구조를 가지고 원초와 이드, 자아, 에고, 그리고 초자아, 슈퍼에고로 이렇게 구성됐다고 주장한 사람은 프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거 틀린 거지요. 음영은 자기나 자아상과 같은 개념으로 인간은 어둡고 동물적인 측면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음영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 어둡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자기나 자아상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둡고 동물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측면이지요. 그다음에 페르소나, 밖으로 보여주는 나, 공식적 관계에서 드러내 보이는 나를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자신의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이미지이며 사회적 욕구에 대한 반응이다. 답은 4번이겠군요. 집단 무의식은 다양한 콤플렉스에 해당한다. 3번, 4번, 5번이 모두 융에 의해서 등장한 용어이지만 집단 무의식, 정신세계를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눈 것은 프로이드지만 그와는 달리 프로이드와는 달리 융은 정신세계를 또는 인격의 구조를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했는데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개인적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콤플렉스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 공통의 집단 무의식의 공통의 속성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답은 여기에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고 2번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되겠고 1번은 앞뒤가 바뀌어져서 설명이 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9번으로 보시죠. 아래 보시면 에릭슨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리 사회 이론 또는 자아 이론. 에릭슨이 있지요. 에릭슨. 사회적 관심, 창조적 자아, 가족 형상을 강조한다. 사회적 관심이나 창조적 자아나 출생순이나 또는 허구적 목표, 가상적 목표라고도 하지요. 또 이런 등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청소년 후 자아 정체감 발달을 강조한다. 특히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제시하되 그중에서도 특히 청소년기의 발달을 특히 강조했던 것이 바로 여기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 대 역할음이 바로 양극적인 이런 대비를 통해서 청소년기 성격 발달의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성격 발달에 있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심리 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제 명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심리 사회적 갈등 해결과 통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발달은 점성의 원리, 누적성의 원리에 의해 기초한다. 여기는 워낙 쉬운 문제죠. 답은 1번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아들러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 그렇죠. 아들러는 인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저마다 지니고 있는 창조적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발달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또는 출발은 열등감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되 그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인간들은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을 하게 되는데 하면서 사회적 관심 또 성격이란 말 대신 사용했던 생활양식 사유형 또 그런가 하면 가상적 목표 창조적 자아 출생 순위 등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았다. 인간은 성격 발달 단계를 제시했다. 인간은 성격 발달 단계를 제시하는 것은 프로이드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도덕성 발달 단계는 켈버그, 인지 발달 단계는 피아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발달 단계를 가지고 제시한 사람은 프로이드, 특히 성격 발달 단계는 프로이드와 융이 되겠습니다. 니은번이 들어가면 이건 결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출생순위, 가족과 형제 관계의 경험은 생활 양식에 영향을 준다. 성격이라는 말 대신에 생활 양식이라는 말을 쓰되 이 생활 양식의 기초는 프로이드처럼 보통 너댓 살 정도의 기초가 완성되어서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했던 사람이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번과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 문제 11번을 보시면은 피아제의 인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체적 조작기에는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추론을 통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를 4단계로 설명하되 감각 동작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동기, 학령기라고 하는 초등학교 단계로서 7살부터 한 12살 정도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보존의 개념, 즉 불변성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불변성의 개념, 하위 개념으로 보상성이나 동일성이나 이런 가역성의 개념을 이렇게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류와 서열의 개념도 터득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추상적 사고나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단계 수준에서나 나올 수 있는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물어봤군요. 1번은 틀린 거죠.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형식적 조작기가 되겠고 2번에 보시면 인지능력의 발달은 아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계적으로 성취되며 발달 단계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피아제도 프로이드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각각의 단계마다 이러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한 단계마다의 특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 않다. 누구나 그러하다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거지요. 인간의 무의식에 초점을 둔 것은 프로이드고 도덕 발달 단계를 6단계로 제시한 것은 콜버그고 보존의 개념은 구체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12번에 보시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욕망과 충동을 타인에게 돌리는 방어 기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 탓으로 돌리기,
책임 전가기의 개념으로 하면 보지만 이런 것들은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것도 네가 그래서 나도 그런 거야 이렇게 덮어씌우는 것도 투사라고 그랬습니다. 굳이 뭐 다른 거 설명 없이 여러분들 참고 자료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서 1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반두라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반두라우 사유학습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두라도 행동주의는 행동주의인데 일반적인 행동주의와는 달리 인지 영역의 개입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행동주의에서 보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환경 결정론에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지 영역의 개입을 해서 상호 결정론, 환경과 행동과 그리고 저마다 가는 개인이라고 표현하지만 개인의 인지 영역의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을 가지고 이론을 전개해서 상호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또 행동주의와는 달리 강화 요인을 물론 심리학자 치고 강화 요인을 배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반두라는 꼭 강화가 있어야만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강화가 없어도 학습은 이루어질 수 있다.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서 학습은 가능하다. 해서 쓸 적에는 우리가 노트 정리를 하면서 판서할 때는 강화 요인을 배제했다라고 싸납게 썼지만 사실은 배제했다는 개념을 너무 그렇게 싸납게 적지 마시고 강화 요인이 없어도 학습은 가능하다.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관찰학습, 사유학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기 강화란 자기 스스로 목표한 일을 달성하고 자신에게 강화물을 주어서 행동을 유지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자기 강화나 자기 조절이나 자기 효능감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반두라가 되겠는데 자기 강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된 그에 대해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포상함으로써 더욱더 긍정적 방향으로서의 행동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을 자기 강화라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라고 설명을 했죠. 하는 것처럼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연이어서 내년에 난다면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의 4대 원천을 가지고 출제를 할 것입니다. 관찰학습은 단순한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렇죠. 꼭 동기가 말하자면 동기 유발이라든지 학습이라는 것이 강화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관찰만으로도 학습은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관찰학습의 마지막 단계는 운동 재생 단계이다. 우리는 관찰학습 4단계 아주 중요한 출제 예상 문제 다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자극에 대하여 주의 집중을 하고 파지, 말하자면 보존, 기억이지요. 그리고 재생,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동기화. 그래서 주의 집중, 파지, 재생, 동기화라고 하는 4개의 단계를 거쳐서 바로 관찰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마지막 단계는 동기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개인적, 행동적, 환경적 요소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한다. 바로 개인, 행동, 환경 이렇게 3요소의 상호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성격은 발달한다는 상호 결정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하단부에 있죠.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의 행동은 환경 자극에 의해 동기화된다. 환경 결정론이죠. 변별 자극은 어떤 반응이 보상될 것이라고 하는 단서 또는 신호로 작용하는 자극이다. 변별 자극 아주 드물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 다뤘던 문제지요. 강화에는 즐거운 결과를 의미하는 정적 강화와 혐오적 결과를 제거하는 부적 강화가 있고 이 두 가지는 모두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강화라고 하는 것은 정적 강화든 부적 강화든 어떻게 하는 강화냐에 따라서 정적 부적을 설명하는 것이지 결론은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 모두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생태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태학 이론에 대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생태학은 벌써 환경과의 상호 작용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해한다.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적합성은 특히 생태학 이론의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에 대한 대처 또는 적응 뭐 이런 용어들을 아주 강조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적합성이지요.
환경 자원에 대한 이런 적합성을 강조하는데 인간의 욕구와 환경 자원이 얼마나 잘 들어맞느냐, 부합되는 정도를 말한다. 아주 오래 그대로 썼던 노트 정리했던 내용과 똑같이 썼습니다. 생활상호 문제는 전체적 생활 공간 내에서 이해한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 환경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행동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생태학 이론이나 이런 인본주의 이론이 모두 인간을 능동적 존재로 보는 거죠. 답은 5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문제 16번 보시면 사유체계 이론의 개념 중 체계 내부 간 또는 체계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으로써 체계 내의 에너지 양이 증가하는, 상호작용의 증가로 에너지 양이 증가하는가. 이걸 우리가 시너지 효과, 병합 효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도 있고 네겐트로피 1번, 4번 나와 있고 항상성 올라 있지만 여러분 수준에서 제가 이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답은 시너지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17번 문제를 보시면은 집단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우리가 집단이라고 할 적에는 두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이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 지키자고 하는 약속, 규범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실체를 집단이라고 합니다. 집단은 다양하게, 그래서 소위 쿨리와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의 방식을 통해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 또 그런가 하면 3차 집단이나 중간 집단, 스미스는 중간 집단, 브라운은 3차 집단, 또 썸너와 같은 경우에는 소속감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를 가지고 내 집단, 의 집단, 또 현재 시점에 초점을 두느냐 미래 시점에 초점을 두느냐를 가지고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되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 연례에서는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목적, 모임이 만들어지고 나서 목표를 설정했다면 자연집단,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한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었다면 형성집단이라 하되 그 목표를 어디다 두냐를 가지고 집단의 과업안수에 둔다면 과업집단, 집단 구성원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을 줬다면 치료집단이라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분들이 있죠. 자, 1차 집단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드는 집단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집단은 형성집단이라고 합니다. 1차 집단은 직접적, 대면적, 접촉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집단을 1차 집단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2차 집단은 혈연이나 지연을 바탕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은 자연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연 집단은 특정 위원이나 팀처럼 일정한 목적을 갖는 게 특징이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과업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조 집단은 유사한 어려움과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들의 경험을 나누며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한다. 유사한 어려움이나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들이 경험을 나누고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조 집단이나 지지 집단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렇게 하게끔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지해 주는 것은 지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집단 성원들 스스로가 그렇게 같은 경험을 나누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조 집단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맞습니다. 개방 집단은 집단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구성원의 입회가 불가능한, 이건 폐쇄 집단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8번 문제 있습니다. 태내기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태내기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 환경 호르몬, 방사능 등 외부 환경과 임산부의 건강 상태, 정서 상태, 생활 습관 등이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에는 이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그 범위를 축소하지 않죠. 더욱더 어찌 보면 그 태아를 둘러싼 가장 가까운 모체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체를 둘러싸는 모든 환경적 요인들이 다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 그렇죠? 여성의 성 호르몬 문제로 생기는 게 증후가 되겠는데, 남아가 XXY, XXXY 등의 성염색체를 가져 외모는 남성이지만 사춘기에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난다.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가 하는 건 틀린 거지.
양수검사는 임신 초기에 할 경우 자연유산의 위험성이 크므로 임신 중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양수검사 임신 중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육모막 검사는 정확도가 양수검사에 비해 떨어지고 유산 후 위험성이나 사지 기형의 기능 가능성이 있어 염색체 이상이나 노상일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 육모학 검사라고 해서 태아 검사라고 해도 모든 것을 언제나 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운증후군은 23쌍, 23쌍의 염색체 중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존재해서 유발된다. 그래서 21 삼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다운증후군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틀린 것이 되겠죠. 자, 밑에 19번 문제를 보시죠. 영악이 나와 있습니다. 영악이. 영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급등기라고 할 정도로 일생 중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신체적 측면에 제1급등기, 제2급등기 할 때 제1급등기는 신생아기를 포함한 영아기, 제2급등기는 청소년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프로이드의 구강기, 피아제의 감각 동작기에 해당된다. 그렇죠? 프로이드의 구강기, 에릭슨으로 본다면 신뢰감대 불신감. 또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로 본다면 감각 동작기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존반사로 연화반사, 빨기반사, 바빈스키. 답은 3번이군요. 영아기에는 반사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생존반사와 원시반사로 남습니다. 생존반사라고 하는 것은 생존반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젖찾기반사, 탐색반사, 그다음에 빨기반사, 흡입반사, 그리고 삼키기 반사, 연화 반사, 이렇게 젖잡기 반사, 빨기 반사, 삼키기 반사. 이것은 생존 반사라 하고 나머지 바빈스키 반사나 또는 모로 반사, 또는 눈동자 반사, 또는 걸음마 반사, 동공 반사. 눈동자 반사죠. 또 수영 반사 이런 것은 우리가 원시 반사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화 반사나 빨기 반사는 생존 반사지만은 바빈스키 반사와 모로 반사는 원시 반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령 속성이 습득된다. 보통 이 대상령 속성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되면은 저도 아무리 늦어도 24개월 정도에는 대상령 속성 우리가 좀 속된 구어체로 쓰면 붕어 대가리는 사라져야 된다. 24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령 속성이 습득되지 못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통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형성은 사유의 정서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영아기에 사유성 발달에 영순위 문제가 바로 애착이지요. 바로 애착으로부터 분리, 불안이라든지 이런 그 특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낯가림, 분리, 불안 등의 그 과정을 애착을 먼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나머지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할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애착 중요합니다. 답은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오른쪽 면을 보시면 20번이 있습니다. 아동기, 초등학교 단계죠. 7살, 12살. 아동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 에릭슨은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 신자, 죽은 자, 신생자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대비를 통해서 양극 이론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아동기, 신자, 죽은 자, 신자, 죽은 자에서 근면성대 열등감의 단계, 근면성대 열등감의 단계가 바로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솔선성, 책에서는 주도성이라고 많이 쓰지요. 주도성 대 죄책감은 바로 이건 학령 전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니은번 조합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조합기술이 등장하는 것은 이것은 청소년기에 나옵니다. 조합기술. 그래서 복합적 사고, 조합적 사고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청소년기에 나오는 것이고 아동기에는 조합기술보다는 보존의 기술을 터득하는 거지. 그래서 보존, 불변성의 개념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하위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보상성이나 동일성이나 가역성의 개념을 터득해야 됩니다. 여긴 니은번은 함정을 했군요. 조합기술이 아니라 보존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니은번은 틀린 겁니다. 단체놀이를 통해 이것도 강조했죠. 놀이의 개념이 서서히 발달해 가는데 보통 걸음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아기의 입장에서는 보통 상징놀이,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 그러면서 그것이 점차 나가서 집합놀이 그리고
아동기, 학령기 단계가 되면 규칙이 반영되는 단체 놀이로 발달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단체 놀이를 통해 개인의 목표가 단체의 목표에 속함을 인식하고 노동 배분, 역할 분담의 개념을 학습한다. 디귿번은 맞는 거지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져서 추상적 사고는 아동기가 아니라 청소년기 수준의 인지 발달 대응이 되겠습니다. 답은 디귿번 하나만 맞는 것이 되겠네요. 자, 가운데 문제를 보시면 21번 나와 있습니다. 유아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유아기의 발달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계, 프로이드의 오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래서 심리적 복합성에 의해서 동성의 부모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대한다는 특징을 콤플렉스란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라이벌로 이긴다는 오디푸스 콤플렉스나 딸이 엄마를 라이벌로 이긴다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맞는 거지요. 콜버그의 후인습적 단계의 도덕적 사고가 나타난다? 아니죠. 이 유아기는 아직은 전인습적 단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피아제의 자율적 도덕성의 발달 단계이다. 피아제는 타율적, 자율적이라고 할 적에 이 피아제의 단계로 설명한다면 타율적 도덕성 단계,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가 되겠다. 타율적 도덕성은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까지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됩니다. 심리사회적 유해가 일어난다. 심리사회적 유해, 에릭슨과 연결되겠습니다만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존, 분류 기술 등 기본적 논리체계가 획득되는 것은 바로 이 아동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아기의 특징, 유치원 단계의 특징으로서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를 보시면 청소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청소년기를 연령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는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은 9살부터 24세 이하로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이나 이게 보면은 19세 미만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릅니다만 여기는 청소년기를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옳지 않은 거, 신체적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2의 성장 급등기라고 한다. 제1급등기 영아기, 제2급등기 청소년기. 어린이도 성인도 아니라는 점에서 주변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성격이 거칠어져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상상의 청중과 상상적 정중과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기에 타인을 배려하는 사고가 반영된 거다. 상상의 청중이나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걸쳐서 어느 시기나 다 존재하는 자기중심성, 그중에 특히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을 증명하는 행동 특징이 바로 여기 상상의 청중이나 상상적 청중이나 개인적 우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타인을 배려하는 사고가 반영된 것은, 청소년기에 타인을 배려한 사고가 반영된 것은 우리가 청소년기를 보통 우리가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피아제의 인지발달 과정 중 형식적 조작기가 해당된다. 그렇지요? 정서적 발달이 극히 일어난다는 점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여기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시죠. 23번에 보시면 노년기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셨네요. 옳지 않은 것은 시각, 청각, 미각 등 감각 기능이 약화되고 생식 기능 또한 점차 약화된다. 그렇습니다. 기울러로서는 인간이 죽음에 적응하는 5단계 중 마지막 단계를 타협이라고 했다. 기블러로서는 죽음에 이르는 이 단계,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5단계로 설명하되 부정단계, 분노단계, 그렇죠? 가장 먼저 부정단계, 다음에 분노단계,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타협단계, 네 번째 단계가 우울단계입니다. 네 번째가,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수용, 받아들이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단계는 타협이 아니라 수용 단계가 되겠습니다. 틀린 거지요? 신체 변화에 대한 적응, 인생에 대한 평가, 역할 재조정, 죽음에 대한 대비 등이 주요 발달 과업이다. 에릭슨은 자아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노년기의 발달 특성을 자아 통합 때 절망감으로 양극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신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하고 방광이나 요도 기능의 저하로 야간에 소변 보는 횟수가 증가한다.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중년기후 문제가 나와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은 에릭슨은 생산성 대 침체감의 단계에 해당된다. 신자, 죽은 자, 친생자. 그래서 친생자, 생산성 대 절망감의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생산성 대 침체감의 단계로. 아들러는 외부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부로 돌리며 개성화 과정을 경험한다고 했다. 그렇죠. 중년기가 되면 외부로 쏟아붓던 에너지를 자신의 내부로 이끌어들이는 이런 그 변화를 가져오는 그것을 인디비듀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개별화 또는 개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은 맞는데 이 주장을 한 사람은 아들러가 아니라 융이 되겠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판 문제입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결정적 지능은 계속 증가하지만 유동성 지능은 감소한다고 본다. 상대 비교로 그렇습니다. 이건 카텔이 주장한 지능 이론이 되겠는데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유전적 영향 속에 있는 지능을 유동성 지능, 다음에 환경 속에서 평생을 갈고 닦아가는 이런 지능은 크리스탈라이즈드, 단단한 수정을 갈고 닦는 결정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보통 카텔을 주장해 본다면 한 15세 정도가 되면은 양자의 역할 비중에서 유동성 지능의 비중은 서서히 줄어들면서 결정성, 환경 속에서 갈고 닦는 결정성 지능의 비중이 계속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중에 문제 해결, 창조적 사고력의 절정이라고 하는 중년기에는 당연히 결정성 지능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성인성 같은 성인병과 같은 다양한 실체적 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갱년기를 경험한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는 호르몬의 변화 과정을 겪는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통 갱년기란 단어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것은 살짝 함정을 봤던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마지막 문제 25번이 있네요. 마샤의 자아 정체감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 마샤는 자아 정체감의 유형을 자아정체감, 위기의 경험과 그에 대한 자기 책임, 자임이나 관여 이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위기의 경험을, 위기 발생의 경험을 해봤느냐 하나의 기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자기가 관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성공 실패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관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자기 책임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해서 정체감 성취형, 정체감 유해형, 정체감 유실형 또는 폐쇄형이라고 그러죠. 정체감 혼돈형, 혼미형으로 이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정체감 수행, 정체감 수행은 없는 거죠. 정체감 혼란, 혼돈형, 성취형, 유해형, 또 유실형, 유실형은 폐쇄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져 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이 2020년 됐던 18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난이도라고 하는 거, 물론 통계학적 난이도가 아니라 어려움과 쉬움과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이번에 인행사는 아주 서비스형으로 아주 쉽게 출제되었었다. 함정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도 1교시 1형이기 때문에 함정이라고 언급하기에도 좀 민망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2020년도 1교시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